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수요일엔 항상 이분과 함께하죠.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감까지 1시간 남겨두고 있는 우리 시장, 간밤 미국 증시가 이 미중 갈등 우려의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의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 단기적인 상승 랠리는 이제 좀 끝난 것이라고 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 상승이 멈춘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8월이 들어서면서 둘째 날이 거래가 됐는데 이틀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의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죠. 사실 미국 시장은 약 한 달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재를 외면하고 그러니까 악재를 외면하고 호재만 바라보는 시장이 연출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보면 논점을 흐리는 시장의 모습이다. 여기서는 논점을 비껴가서 다른 이슈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 미국 시장의 논점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그로 인한 유동성의 축소, 그러니까 회수,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을 계속 끌고 가려니 시장이 계속 악재에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고 금리 인상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그 투자가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약간 비껴간 거죠. 그게 뭐였냐면 실적을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도 나쁜 실적도 있고 좋은 실적도 있어요. 근데 좋은 실적은 받아들이는 나쁜 실적은 받아들이지 않는. 또 지표도 좋은 지표는 받아들이는 나쁜 지표는 안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약세장에서 반등을 줄 때 나타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아직도 호재만 바라보는 시장이었는지 사실은 어제도 그제도 악재가 시장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악재는 크게 반영을 안 하고 그저께는 약보합, 어제는 다우가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끝났는데요. 향후 시장의 모습은 아마도 이제 다가오는 10일 날 전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아마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악재는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의 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기도 하죠. 그가 대만을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중국이 전면적인 군사훈련으로 대응을 하죠. 거기에 또 미국이 항공모함을 대만에서 500km까지 북상시키면서 대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낸시 펠로시가 아시겠지만은 그 하원 의장으로서 처음 방문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25년 전에도 깅리치라는 하원 의장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의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하게 가냐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제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지역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주변 나라까지 다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과한 상황이지만 이제 이거는 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충격이 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다만 충격이 간다면 중국이 아시겠지만 세계 공급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리스크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향후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이 지금 악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악재가 더 많아요. 호재보다. 그럼 앞으로 악재가 더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미국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 다우 차트의 캔들을 보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교차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패턴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드렸었는데 지금 다우 차트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다우 차트 보시면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6개월 전으로 가면 그 전에도 약간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봉, 양봉, 음봉, 양봉하다 음봉하다 양봉 나오려다가 말았죠. 그 다음에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음봉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법 클 수가 있어요. 나온다고 하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단기 상승으로 보지 않고 뭐 추세 전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추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기본적 전제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슈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악재가 터졌지만 유동성을 공급해서 해결했잖아요. 그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과정은 또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바닥치고 올라온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일목균형표에 기준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준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평 구간에서 지지력이 있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지력이 오는 경우 상당히 드문 거거든요. 드문 경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60월선을 향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60월선을 향한다 그러면은 두 달 동안 가리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60월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봉보다 더 큰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월이 혹시라도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패턴적인 음봉이 나온다는 계산을 해본다면 이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빅 스텝이. 그러니까 빅 스텝이냐? 그보다 조금 더 베이비 스텝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저께 찰스 에반스라고 그 연준 지역 총재죠. 비둘기입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패턴식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양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음봉 새로운 캔들이 됐을 때 악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터졌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가능성에 대한 부분 염두에 해둘 필요성이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모습인데 60월선 나스닥도 사실은 이 60월선까지 가지 않았어요. 60월선까지 안 가고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는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서 거기서 뭔가 방해 나는데 여기까지 오질 않았거든요. 오지 않고 되돌렸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달에 이제 나스닥은 다르잖아요. 음봉 3개, 양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봉 주고 음봉 3개, 4개, 양봉 주고 음봉 3, 4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양봉 주기 때문에 다음에 음봉이 3, 4개가 나올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 차이점이 있지만 패턴의 형식의 모습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을 제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달 정도, 근 한 달 정도의 공통점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율과 주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환율이 오르는데 주가가 올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리고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근데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요. 오늘도 지금 원달러가 약 4원 80점이 오르는데 주가가 얼마였어요? 0.7%가 올랐어요. 그럼 이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환율이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오르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만 이제 환율 방어를 정부가 살 거다라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제가 아마 지난 달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환율이 꺾인 자리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봉으로 치고 내올래도 캔들의 모습이 다르다. 아마 그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그 말대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가가 같이 올라와요. 그럼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달라요. 환율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금리가 오르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환율을 잡을 수 있는 건 통화 수합 정도 외에는 없어요. 통화 수합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사인을 줘야 되는데 사인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 수합이 이런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근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느 쪽에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환율에 맞춘다면 지금 주식은 어떻게 돼요? 익절을 해 주시는 게 좋죠. 물량을 줄이는 게 좋죠. 만약 주가를 본다면 환율이 내려와야 돼요. 환율이 121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주가가 현재 지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1207원일 때 주가가 2527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계산한다면 지수가 지금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환율로 봤을 때는 익절을 해야 될 거다. 그럼 왜냐면 환율이 그러면 지금 고환율을 계속 유지할 거냐. 고환율을 얘기하면 경상수지가 안 좋아져요. 기업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고환율이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적어도 금리가 끝나는 시점. 거기에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갈등이 오면서 환율이 더 오르거든요.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에요. 주가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가는 유동성이 회수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번 달 또 해요. 시장에서는 베이비냐 빅스텝이냐. 빅스텝을 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금리 차를 줄여야 되니까.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금리 역전 상태고 9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을 해버리면 금리 차는 0.75 이상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금리를 방어해줘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주가도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냐라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환율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오는 게 특이한 경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 환율이 내려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의 포인트를 맞아야 돼요. 지금은 다르지만 결국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가 더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주식이 중요할 거냐, 환율이 중요할 거냐. 글로벌 이슈상으로는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키포인트를 어디에 맞춰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본다면 리스크 관리가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평선으로는 뭐 꼭지를 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목으로는 절대 그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일목으로는 더 치고 갈 수 있어. 조심해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설명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목은 상당히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하다가 치고 가버립니다. 그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주가가 지금처럼 같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항상 보면 환율이 일정 부분 방향을 갈 동안 주가가 멈춰 있거나 같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환율의 차트상으로는 아직도 조심을 해라.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 곧벌스인데요. 요즘 개인들이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샀다 하면 뭡니까? 다 삼성전자로 다 몰려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샀다 하면은 곧벌스 뭐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금액이 삼성전자 산 것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순위로, 종목 순위로 보면 이 곧벌스를 조금 많이 기울은 그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곧벌스가 맞았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맞았냐.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것이 추세의 반전이라면 완전 실수죠. 추세의 반전이라면. 이게 만약에 반등이라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저에게 아마 물어본다면 저는 어쩌면은 개인들이 잘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첫째, 수급이 안 맞는다. 수급이 안 맞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샀는데 왜 외국인이 샀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수급은 이 시장을 정말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기본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를 제대로 못 끌어올리면서 다른 종목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쪼그라들죠. 시총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시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자리를 맞춰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이 어제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매도가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환율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시장에서 어떤 게 있어요? 유동성이 자꾸 나오죠. 회수가 되는 모습이 있죠. 시장에 호재가 있나요? 호재가 없이 악재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이라고 그러면 이걸 추세 반전으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 아니냐. 적어도 반등으로는 해석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들의 선택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그리고 환율을 통해서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그 안에서도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